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요, 군고구마가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바로 그 군고구마, 지금 뉴욕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뉴욕의 그 직장인들이 군고구마로 점심을 먹는다라는 아주 좀 재미있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뭐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하고 한국 배우 박해일 그리고 그 한국 영화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뭐 한국에 시집 와 있는 그 유명한 홍콩 배우 그 탕웨이 박해일 그리고 탕웨이가 이제 주연을 한 그리고 박찬욱 감독의 감독으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생각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어제 그 프랑스의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포럼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 국제적인 장소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정중하고 진지한 그 자리에 양복 차림에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치 무슨 전시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듯한 뭐 그런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듯한 뭐 그런 인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국제회의석상에 그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일국의 정상으로서는 좀 뜬금없다. 검은 선글라스를 탁 끼고 올라간 모습이 뜬금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아침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그 연설에서 국제법이 무시되는 그런 법치가 없는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치닫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그 제국주의적인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들으라고, 트럼프 대통령 들으라고 아예 대놓고 제국주의의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대놓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작심 비판이죠. 마크론 대통령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유럽이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유럽이 뭉치고 내부 결속을 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도 역설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어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아주 작심하고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유럽의 한 정상이 미국한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유럽의 정상이 러시아나 아니면 뭐 이란이나 뭐 중국 같은 그런 나라한테 하는 말 같은데요. 아니었습니다. 미국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시키고 최대한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유럽을 약화시키고 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그 관세라는 것을 가지고 영토 주권에 관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영토 주권, 그게 뭐냐면 그린란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야 되겠는데 가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유럽이 8개 나라가 그린란드에 막 군대 보내고 병력을 증강시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력을 그린란드에 보낸 8개 나라, 소위 말해서 괘씸죄에 찍힌 그 나라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또 발표했잖아요. 2월 1일부터 10% 그리고 6월 1일부터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6월 1일부터 또 25% 관세 부과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관세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그렇게 흔드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마크롱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자 이제 유럽이 80년 된 나토 동맹인 그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린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까지 동원하면서 고강도의 압박을 계속하자 이제 결국 이제 유럽에서는 80년 역사의 나토 동맹을 뒤로 하고 미국과 군사적인 뭐 디커플링 또 경제적인 디커플링까지 각오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0년 된 나토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련의 대응을 본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사시 미국이 정말로 우리
유럽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거 맞아? 라는 지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토가 뭐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끼리는 서로 그 조약이 있잖아요. 나토 회원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만일 침략을 받으면, 군사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토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고. 그런데 지금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미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무기 들고 막 윽박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나토 동맹국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야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뭐 사실 이런 의구심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어제 오늘 그런 거 가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검정 선글라스 끼고 그 앞 무대에 올라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작심 비판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그런 헤어질 결심이라는 분석이 대놓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나토를 언급할 때 약간 그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마치 자기는 전혀 연관 안 되어 있는 사람처럼 제3자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화법. 그걸 뭐 유체 이탈 화법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좀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나토를 언급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미국은 나토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마치 타자화해서 유체 이탈 화법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한 그 추진 과정에서도 미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어떤 중재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 또 나토와 러시아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나라라는 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건 맞지만 뭐 러시아가 뭐 우리를 치겠어, 우리를 공격하겠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유럽 니네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지금 중재하는 거야.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뭐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3자 말하듯이 하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한달까? 그쪽에서 들을 때. 네. 유럽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계속 그런 마음, 덜커덩거리는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갔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로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골맞던 게 막 본격적으로 터진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한 지붕에 있는 동맹이 아닌 이제는 미국이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이게 유럽으로 확산되지 않게 중재해주는 입장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나토 같은 회원국이라고 야 뭐 우리 미국을 같은 등급으로 같은 급으로 보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너희들 문제 생길까봐 지금 중재해주고 종전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어디 우리 미국을 같은 급으로 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유럽 너희들하고 같은 급으로 보지 말라라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말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특히 뭐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면을 통해서 유럽의 그 나라들이 그걸 이제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이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외교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이 불가능한 한계선,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도 강한 반격에, 미국에 대한 강한 반격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유럽에서 조금씩 살짝 눈치 보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그 대서양 동맹은 즉 미국과 대서양 건너서 유럽 이 대서양 동맹은 뭐 균열을 넘어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붕괴 수준까지 악화됐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나토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미국이 빠지면 사실은 뭐 나토라기보다는 그냥 유럽 그들의 동맹이 돼버리니까 뭐 그러니까 나토 자체는 유럽이 빠지면 의미가 나토 자체는 미국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지죠. 뭐 얘기가 좀 잘못하면 길게 나갈까봐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유엔이라는 그 기구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자, 어찌됐든 지난해 11월 그 조사에서요 유럽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관련해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유럽에서 응답자들이 미국이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서양 동맹의 그 미래의 불안을 느낀 유럽 각국은 이제 스스로 군비 증강 필요성까지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같이 나토 동맹국이니까 여차하면 미안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안 되니까 야, 우리가 스스로 군비 증강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유럽이 진작 그랬어야 돼요. 진작.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좀 늦게나마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올해 평균 5% 안팎의 그 국방비 증액을 다 대부분 결정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 문제 때문에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뭐 국방비 증액도 증액이지만 당장 급하니까 당장 무기를 갖다 놔야 되니까 한국에 부랴부랴 가서 한국산 자주포 K9 자주포 이게 뭐 대단한 위력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인정해 줄 정도로. 그래서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 그리고 한국이 만든 전차 요건 K2 전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가서 전차 자주포 이 폴란드는 대거 구입해 갔습니다. 당장 그 국방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자체 국방력 증강에 대한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노골화하는 관세 압박 속에서 최대 시장인 그 미국 의존도를 이제 좀 낮춰야 되잖아요. 미국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의존되어 있으면 그 의존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족속되면 안 됩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미국이 볼 땐 웃기죠.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엄청나게 기대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이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남미와도 이제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도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아예 본격적으로 교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찌 보면은 좀 가만히 있다가 좀 덕을 보는 게 아닌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미국이 취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뭐 괜히 덕을 보게 될까봐 좀 아쉬운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자, 바야흐로 그래서 뭐 중국이 덕을 보고 뭐 남미가 덕을 보고 그걸 떠나서 좀 쭉 뒤로 빠져서 아주 저 멀리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지구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지구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야흐로 세계 동맹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세계 지도가 바뀌는 건 아니죠. 아직 뭐 나라는 그대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뭐 나라 지도는 거의 같지만 세계 동맹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정말 그렇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건지, 뭐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르죠. 우리는 뭐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미국이 좋은 것인지 이대로 지금처럼 계속 강대강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플러스 알파 더불어서 우리의 모국인 한국은 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혹시 한국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좀 한 발짝 늦어서 뭐 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뭐 걱정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어제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분간요 뉴스에 좀 더 주목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을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또 구독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그 미국과 유럽연합의 그 대립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가 전투 병력을 그린란드에 추가적으로 파견했습니다. 1차적으로 뭐 그린란드는 지금 덴마크 자치령이니까 덴마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게다가 이제 캐나다도 미국하고 국경을 접견하고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찌 보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가장 나라에 가까운 우방국이자 친구인 캐나다도 어찌 보면 이게 좀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나다도 그린란드에 파병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과 맞서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캐나다까지 가세했다라는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군은 육군 1여단 등에서 파견된 전투병 60여 명이 그린란드 서부에 이미 도착했고요. 육군 참모 총장까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 한 달간 체류하면서 거기서 그 장비 같은 거 다 착압하고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덴마크는 지난주부터 그린란드 내에 병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덴마크 주도의 그 다국적 훈련인 북극의 인내 작전, 이름도 또 그렇게 됐어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압박에 뭐 우리가 인내하자 뭐 그런 뜻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북극의 인내 작전이라는 그 다국적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 이제 많은 유럽 나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해당 훈련에는 어느 나라가 참여하느냐? 덴마크는 당연하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과연 참가할까? 같이 유럽 다른 나라와 함께 힘을 합칠까라는 생각을 해서 주목하고 보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영국이었거든요. 영국도 그 군사훈련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아직 미국과 등진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영국이 그런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행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유럽에서 그래도 미국과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영국이잖아요. 프랑스는 뭐 미국과 사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이 워낙 사이가 좋은 한 몸이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또 그 유럽 내에서도 늘 아웅다웅하는 관계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는 안 좋은 것 그건 이해하겠는데 영국도 미국에 대응하는 그 유럽의 그 그린란드 군사 훈련에 참여한다. 요건 좀 저한테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도 그린란드의 병력을 파병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린란드에 소수의 병력을 파병하는 안이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덴마크가 주관하는 그 북극의 인내 작전 거기에 병력을 우리도 파병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유럽의 8개 나라 외에 플러스 원 캐나다까지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과 함께 나토 회원국인 이들 나라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야, 이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함께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 나토 회원국끼리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해서 도와준다라는 그 나토. 그런데 이제 80년 그 나토도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이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새 소식이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8년 전 이 아이디어를 처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어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사용해 보셨고 또 지금도 아마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세계적인 화장품 에스티 로더. 그 에스티 로더의 상속자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병합 바람을 불어넣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18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그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과정에서 에스티 로더 그 상속자 창업주의 아들인 그 로널드 로더의 조언이 있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최측근이 말한 거니까 뭐 맞겠죠. 자,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018년 말 그때쯤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집무실로 불렀다라면서 그래서 집무실로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더니 물었다. Hey 볼턴, Hey 존. 엄청 유명한 한 사업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했더니 나한테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입니다. 그 얘기를 존 볼턴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그린랜드 맵 아이디어는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인 에스티 로더 창업자의 아들인 로널드 로더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야, 이거 말된다 라는 생각에 자신을 불러서 자신의 의견도 물어봤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처음 그린란드 얘기가 나온 첫 번째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자, 에스티 로더 창업주의 아들인 로널드 로더는요, 창업주 부부의 그 둘째 아들인데, 형인 그 레너드 로더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면서 47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모두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뭐 60년 정도 알고 지낸 뭐 그야말로 중마고 오래된 친구이자 또 든든한 정치적인 자금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또 둘은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1960년대에 뭐 학교를 매일 같이 다닌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아주 미국 최고의 MBA 코스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 잘하셨습니다. 와튼 스쿨 출신입니다. 보통 뭐 미국에서 와튼 스쿨 출신이라고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 와튼 스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로널드 로더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지지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슈퍼팩인 마가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그 전이군요. 2024년 그때 이제 선거할 때, 그때는 로널드 로더가 얼마를 기부했냐면 그 정치 후원금으로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티켓 한 장당 100만 달러에 달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만찬 자리에도 흔쾌히 100만 달러 내고 와서 식사하면서 오랜 친구를 만나기도 할 정도로 든든한 후원자 로널드 로더, 그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바람을 처음 불어준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존 볼턴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뉴욕으로 좀 가볼까요? 앞서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던 그 군고구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물가가 치솟으면서 특히나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뉴욕. 뉴욕에서는 최근 그 한국 음식 군고구마가 점심을 해결하는 뉴욕 직장인들의 그 하나의 점심 메뉴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요커들의 점심 메뉴로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른 게 군고구마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미드타운을 중심으로 한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군고구마 한 개로 점심을 때우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한 끼 가격이 뉴욕에서 그냥 뭐 비싼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제대로 먹지 않더라도 그냥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 하나랑 프렌치 프라이스랑 드링크 하나 사면은 그냥 뉴욕에서는 가볍게 $20가 넘어가죠. 뭐 $20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뭐 $20 조금 넘는다고 생각했을 때 뭐 보통 점심으로 매일 $20 이상 먹으면은 사실 뭐 직장인들은 뭐 뉴요커들 얼마나 월급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또 플러스 알파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야 이거 20불 30불 내고도 무슨 정크 푸드 맨날 나는 먹고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뉴욕의 길거리에서 어느 날 뭐 그 저 뭐죠? 구루마? 수레. 예. 푸드 트럭이 아니라 그거 뭐더라? 예. 카트, 푸드 카트에서 이제 뭘 파는데 뉴요커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인데 그거를 아주 그냥 맛있게 까맣게 구워서 나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호기심에 먹어봤더니 이게 그렇게 맛있네. 그 가격은 뭐 얼마 안 하는 거예요. 뭐 $5, $4, $5 하나에. 그래서 뉴요커들이 여기에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가격이 뭐 $20 더 훨씬 넘어가고 막 그러고 뭐 샐러드 하나를 먹어도 뭐 $20가 넘는 그런 뉴욕의 물가 상황 속에서 이 군고구마가 가성비 짱, 그리고 영양 짱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그 길거리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군고구마의 가격은 하나에 조금 작은 거는 뭐 $2, 조금 먹음직스럽고 좀 큰 거라고 해봐야 $4. 근데 그걸 사갖고 뉴욕 가뜩이나 추운데 사갖고 그 껍질 사사삭 해서 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었더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큰 거는 하나 먹으니까 든든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이에 뉴욕 직장인들은 군고구마를 이 종이 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그냥 사무실로 가서,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이제 군고구마 하나 사서 종이 봉투에 넣어주면 받아서 추우니까 그냥 달려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다른 일도 하기도 하고 좀 쉬는 시간이면 뭐 영상 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틀어놓고 앉아서 군고구마를 먹는, 뭐 껍질을 같이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껍질을 이제 까가면서 군고구마 먹는, 그렇게 점심을 대신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게 요즘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무런 양념이나 소스가 없고 이제 그 식당에 가면은 그 포테이토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넣잖아요. 뭐 또 뭐 넣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탕을 뿌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첨가하는데, 군고구마는 그 안에 버터도 넣을 필요도 없고 워낙 고소하니까 뭐 굳이 설탕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워낙 또 달콤하니까. 그래서 아주 뭐 어떤 그 칼로리나 이런 면에서도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설탕 같은 거 안 쳐도 달콤하고 또 고소하고. 그래서 군고구마가 뉴욕의 그 미국인 직장인들 사이에서 야, 이거 의외로 달콤하고 고소하고 먹었더니 든든해서 포만감도 크고 가격은 $4 정도면 되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뉴욕에서 한국식 군고구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점심 풍경이 물가 상승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뉴욕의 점심 풍경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20, $25 되는 그 정크푸드 햄버거 그 세트를 사갖고 들고 다니는 뉴요커들의 모습도 물론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그 종이봉투에 그런 정크푸드 햄버거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한국식 군고구마가 들려있는 종이백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뉴요커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에 대해서 이 같은 군고구마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겨울철의 대표 간식으로 익숙한 음식이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한인타운에서 이게 시작했는데 뉴욕 전반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타운과 이 아시아계 그 마트에 가면 그 마트 앞에 뭐 과거에도 이제 드럼통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한국식처럼 약간 흉내내면서 이제 군고구마를 구워서 판매했지만, 그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국 마트 앞에 뭐 또는 뭐 코리아타운 그 한 복판에 들어가야 그렇게 해서만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군고구마 드럼통이 이제는 뉴욕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양 측면에서도요, 군고구마는 뭐 꼭 군고구마가 아니라 이제 일단 고구마는 영양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건 정말 사실입니다.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요, 비타민 C 그리고 칼륨 등이 풍부해서 추운 날씨에 간단하게 또 빨리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이 고구마만한 음식도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엄청 추운 뉴욕에서는요, 한인 마트나 뭐 카페 그 이외에서도 심지어는 록펠러 센터 지하 또는 뭐 지중해식 어떤 팬시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한 그 캐주얼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군고구마가 메뉴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뉴판을 펼치면 코리안 스타일 뭐 군고구마가 구운 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는, 저는 직접 메뉴를 본 적 없고 뉴욕에서 먹어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있다는 거예요. 메뉴에도. 록펠러 센터 지하에 있다니까 뭐 얘기 끝났죠. 예.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면은 이 군고구마 메뉴가 뭐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있는 그 카트에서 파는 군고구마는 뭐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기도 하고요. 자, 참고로 그러면은 이제 군고구마의 영양적인 장점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고구마,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바이타민 C, 칼륨 등이 풍부해서 장 건강도 개선시켜주고 변비도 해소시켜주고, 이 변비에도 그렇게 좋대요. 식이섬유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혈당 조절. 군고구마가 달짝지근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당분이 있는데 이 군고구마를 통해서 먹는 그 당분은 몸속에 너무 빨리 흡수돼서 갑자기 혈당을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니까 충분히 우리 몸이 신체 조절 기능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당이 좀 있으신 분들도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도 가능하고 체중 관리,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 뭐 없는 게 없네. 그리고 뭐 눈 건강 증진에도 좋다고 합니다. 뭐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양한 영양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군고구마는 그 전분이 이제 그 고구마는 이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하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마, 그 생고구마를
굽는 과정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은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급격한 당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다는 것이고 식이섬유와 전분이 이제 많아서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정도만 좀 큰 거 하나 정도만 먹어도 좀 든든하고 금방 돌아서서 배고프고 요게 좀 덜하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2개 사서 점심시간 때 하나 더 먹고 그리고 뭐 한 3시, 4시쯤 돼서 조금 출출해지면 뭐 좀 더 작은 사이즈 군고구마 하나 더 먹으면 되죠 뭐. 그래봐야 뭐 5, 6불? 그러니까 뉴요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뭐 참고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뉴요커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모를 거예요. 군고구마 먹을 때 그 살짝 너무 강하지 않은 약하게 양념이 되어 있는 이 김치. 김치랑 군고구마를 먹어야지 이 사람들아. 근데 아마 그것까지 알게 되면 난리 날 겁니다. 그 군고구마 카트에서 김치까지 팔아야 될지 몰라요. 조그만 컵에.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점심 식사로 뉴욕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포만감이 있으니까 먹고 2-3시간 정도 든든하다. 대신에 칼로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군고구마.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요. 저도 요즘 고구마 열심히 사서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는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챙겨 드시고요. 뉴욕에서 히트치고 있는 군고구마 얘기를 겸사겸사 뉴스기도 하고 그쪽 지역 소식이기도 하고 변화하는 물가 인상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 세태, 모양, 뭐 그런 거에 대한 뉴스이기도 하고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양학적인 정보도 좀 드리고 뭐 일석이조인 것 같아서 뉴욕의 군고구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진보 진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지난 선거에서 승리를 한 뉴욕 시장, 뉴욕 얘기하는 김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취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뉴욕 시장으로 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조용하죠. 뭐 갑자기 시장 되면 뭐 막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이 그러는데 조용하죠.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취임한 지. 비교적 절제된 행보를 보이는 매우 좀 의아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할 때만 해도 급진적으로 내가 비춰지는 게 두려워서 나의 기본 원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기본 원칙을 버리지 않고 급진적이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하고자 했던 걸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뭐 3주가 지났는데도 별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현실 정치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심지어 엊그제는요 별거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했어요. 뭘 했냐? 뉴욕 주지사가 캐시 호컬이잖아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유아교육 예산을 일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쫙 하자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세금을 올리지 않고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박수를 쳤기 때문에. 왜냐하면 맘다니는 그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아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호컬 주지사는 뭐 부자들도 뭐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하여간 세금 올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왜 그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증세는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부자들한테도 세금 올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제 맘다니 맞아? 이러는 거죠. 자, 그 맘다니가 결국 현실 정치에 지금 적응하고 있는 과정인 것일까요? 그런데 결국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은 뉴욕시의 입장에서는 뉴욕주와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맘다니가 결국은 이제 주지사의 어떤 그 정책이 나올 때 막 기립박수도 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동들 무상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무료화 등등등 이 맘다니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뉴욕시에서는 결국은 뉴욕 주정부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뉴욕 주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단 캐시 호컬 주지사가 무슨 얘기할 때 기립박수 막 치는 건 어찌 보면 뭐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기는 합니다. 현재 사실 뉴욕시의 여건을 보면 맘다니가 그 선거 때 그렇게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뉴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뭐 아파트비가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비싸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하고 정말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당선은 됐지만 사실 뉴욕시의 재정 상태를 본다라면 맘 단위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정도로 그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요, 이번 회계년도에 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20억 달러 적자를 보는데 뭘 무료로 하고 뭘 그 렌트비를 막 묻고 뭘 공짜로 교육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네. 뿐만 아니라 뉴욕시는 올해는 20억 달러지만 내년에는 이대로 간다면 100억 달러의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이미 그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상교육 뭐 얘기 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 뭐 이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뉴욕시 맘다니 시장으로서는 막상 시장 책상에 앉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쯤. 그래서 맘다니가 취임하기 전에 백악관을 직접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제 뭐 좋은 장면을 연출하고 사진 찍고 다 했죠. 그렇게 이제 맘다니가 한 것도 뉴욕시 입장에서는 결국 뉴욕 주도 주지만 연방정부의 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결코 이제 처벌져서는 안 되는 것을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때쯤 깨달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계속 그렇게 지나치게 진보적으로만 나간다면 연방정부 지원을 뉴욕시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면서 예산을 무기화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뭐 어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의 맘다니 시장, 한국의 군고구마가 지금 유행을 타기 시작한 바로 그 뉴욕에 새롭게 취임한 맘다니 시장이 본인이 그토록 외치던 무료교육, 무상교육, 뭐 무료 대중화, 대중교통요금 뭐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조용히 살금살금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또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이 민주당 내의 내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리스를 둘러싼 평가가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또 이를 두고 민주당의 차기 주자 그 부족 현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사실 보면 딱히 차기 대통령 선거로 누가 나올 수 있나 보면은 별로 이렇게 부각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한번 해봤던 카멀라 해리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면서 늘 기웃기웃하던 개빈 뉴섬 주지사, 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어떤 인적 자원, 사람을 많이 키우지 못했다라는 좀 반성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싱턴 DC의 다수의 그 민주당 지도부와 그 정치 분석가들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바이든 전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찌 보면 좀 정치적인 부담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불편한 거죠. 지난번에 아예 당선이 됐으면 모를까. 지난번에도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또 나오겠다고 하는데 결국 어떤 패배자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결국 해리스가 또 안 될 텐데 다른 사람도 없고 해리스가 또 나오게 돼. 아이 참 이거 어떡하지? 그 외에 대안도 딱히 없고 민주당 그 지도자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해리스를 선택하기에는 못 이길 것 같고 해리스 카드를 버리자니 다른 카드가 또 딱히 없고 그래서 해리스가 어쨌든 좀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자, 해리스 전 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낮은 지지율과 2024년 대선 패배의 그림자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런 게 그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그 재도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해리스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민주당 내에서 흑인 여성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건 또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흑인 여성권은 먹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리스 카드가 다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과거 그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그때도 민주당 후보로 그 두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딱 부상하는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남부 흑인 유권자들의 몰표였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이 사람들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표가 남부 흑인 지지자들의 몰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해리스도 당내 경선에서는 남부 흑인들 때문에 이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좀 반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그 흑인들 표라는 것은 흑인이라고 다 민주당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해리스를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유리하겠지만 막상 본선에 가서 갈 때는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민주당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 공화당도 지지하고 이러는데 남부 쪽은 어차피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 몰표를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당내에서 내가 후보가 되는 데는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리스 카드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와 귀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주당은 뭐 지금 답이 지금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는 아직 좀 시간이 있고 당장은 올해 있을 중간 선거입니다만은 여하튼 민주당은 지금 뭐 딱히 답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 길이 먼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데 또 이런 와중에 또 해리스 전 부통령을 향한 견제 뭐 이것도 심해요 지금 사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해리스 전 부통령의 과거에 했던 그 발언을 좀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해리스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좀 차별화하는 그런 모습. 해리스는 이제 그만 들어가. 넌 지난번에 저러고 뭘 또 나올라 그래. 한 번 졌으면 책임을 지고 들어가. 이번엔 내 차례.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차기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2008년 뭐 대선이 지금 당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당장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해낼지 저로서는 민주당이 그것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죠. 이제 자제령이니까 금지령과는 다릅니다. 절대 가지마는 아니고 가능한 한 당분간 일본 관광이나 여행은 특별히 뭐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제령을 뭐 그렇다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자제령이 내렸는데 막 낄낄거리면서 다니기는 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일반 소시민은 괜찮아도 나름대로 좀 알려진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돈이 좀 많은 사람들, 뭐 중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가만히 안 두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자제령을 내린 뒤에 결국은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동 개입이라는 그 발언 계기로 일본 방문 자제령을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전년 대비 45% 줄어들었다라면서 사실상 반토막 났다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그 발언을 발단으로 해서 중일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어들었고 이미 뭐 항공편 하루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한 30개였으면 한 15개로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 단체 관광객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같은 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그 외국인 관광객 수를 그냥 다 봤더니 총 4,270만 명으로 역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최고 기록 다시 썼어요. 신기록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났는데도 그래요.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이 중국발 타격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러면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인 관광객입니다. 요즘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본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한국, 특히 이제 한국 관광 굉장히 많이 갑니다. 뭐 부산에서 아침 먹고 뭐 일본 가서 점심 먹고 뭐 이거는 뭐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지난 2018년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북미, 호주 지역의 출신 방문자가 급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즘은 그 한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일본을 막 단체로도 엄청나게 가고요. 또 일본의 그 경제가 이제 오랫동안 안 좋아지면서 한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가 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그 뭐 웬만한 이제 관광지 뭐 굳이 시골까지 안 가더라도 웬만한 관광지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의 마을에 가서 이렇게 무슨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 한국 무슨 유튜브 영상 봤더니 뭐 12,000원, 15,000원 하더라고요. 15,000원 해봐야 10불입니다, 10불. 10불 갖고 일본에서 멋진 점심 도시락 꽤 괜찮은 그런 걸 먹을 수 있으니 물가가 아주 관광 갈만하죠. 만만한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니다. 일본에.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일본의 관광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죠. 사실 서로 관광객 교류가 한국도 많이 가고 일본에서도 또 한국 관광 많이 가고 해서 관광객 교류가 많아지고 그래서 뭐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좋은 거죠. 뭐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끼리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렇게 우정을 좀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네. 자, 그래서 요즘은 한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간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 그리고 미국 또 유럽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정신없는 소식들을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내일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또 좀 내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